그년 보험금으로 이번에 강남 빌딩 하나 더 사자. 죽어서도 효도를 다하네. 시어머니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죽은 아내의 명품 가방을 여동생에게 던져주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축배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시각 한 여자가 수술대 위에서 붕대를 감은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당신들이 사랑하는 그 돈이 당신들의 숨통을 조르는 밧줄이 되게 해줄 테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여자가 던지는 잔혹하고도 우아한 초대장.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활력소가 되어준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절벽 끝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뺨을 베어낼 듯이 서늘했습니다. 남편 강민호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수평선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아, 저 아래 좀 봐. 파도가 부서지는 게 꼭 보석 같지 않아? 당신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제 등줄기에는 원인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강민호의 코트 자락을 꼭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무서워. 우리 이제 그만 차로 돌아가자, 민호야. 여기 너무 위험해 보여. 발도 미끄럽고 나 정말 불안해. 강민호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벌써 가면 안 되지. 서윤아, 너는 여기서 우리 가족을 위해 큰일 하나만 해줘야겠어. 이것만 하면 다 끝이야. 괜히 겁먹지 마. 강민호가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지장 찍어. 네가 가입한 30억 보험금, 그거 수령인 나로 바꾸는 확인서야. 부부끼리 이 정도 신뢰도 없으면 되겠어?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다 돈 때문이었어? 난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어. 강민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랑? 너처럼 돈 많은 여자들이 하는 제일 멍청한 착각이 바로 그거야. 나는 내 돈이 사랑스러웠던 거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이제 와서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강민호가 억지로 제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혀 종이에 꾹 눌렀습니다. 이제 다 됐다. 억울해하지 마. 네가 죽어야 우리 집안도 살고 나도 숨 좀 쉬지 않겠어? 조용히 가. 그래야 서로 편해. 강민호가 제 가슴팍을 두 손으로 힘껏 밀어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검은 바닷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낡은 그물 냄새와 비릿한 소금기가 진동하는 작은 오두막 안이었습니다. 온몸에 뼈가 어긋난 것 같은 통증에 신음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여긴 어디야? 나 아직 살아있는 거야?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뉴스 진행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한가드 대표 한서윤 씨가 투신한 지 일주일 만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오늘 비공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깨진 거울 조각을 손에 쥐고 손등을 그으며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고? 강민호, 당신들이 가짜 시신까지 준비해서 나를 지우려고 했구나. 끝까지 사람을 속이네. 정말 지독해.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입구에는 하얀 국화꽃과 제 이름이 적힌 근조 화환이 끝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연회장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가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찍어내며
문상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우울증이 정말 심했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던 아이였어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 강민주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어깨에 고쳐 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그만 울어. 언니도 하늘에서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니까. 이제 언니도 편해졌을 거야. 제가 문상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박금자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가 누구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어머니?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금자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귀신이야. 저기 귀신이 나타났다. 저 얼굴 말도 안 돼. 강민호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며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너 뭐야? 분명히 바다에 빠져서 죽었잖아. 저건 가짜야. 절대 우리 서윤이가 아니라고. 돈 노리고 온 사기꾼이지? 제가 모자를 벗어 던지고 강민호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외쳤습니다. 가짜? 내 눈에는 내가 가짜로 보여. 내 등을 밀던 내 손바닥의 축축한 땀이 아직도 내 등에 느껴지는데. 강민주가 제 팔을 잡고 흔들며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행패야. 경비원들 안 부르고 뭐해요? 당장 이 여자 끌어내라고요. 제가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 강민호와 시어머니 박금자가 저를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제 목숨값 30억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박금자가 쓰러지는 신용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저 악독한 사기꾼년이 우리 며느리 얼굴로 성형을 하고 와서 사람을 잡네? 경찰차가 호텔을 떠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오늘 이 차 안에서 먼지처럼 버리기로 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었다고 믿는 그 여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당신들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당신들이 제일 아끼는 것부터 하나씩 무너뜨려 줄게. 어둠 속에서 강민호가 억지로 지장을 찢게 했던 제 손등의 상처가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목표는 오직 하나,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탐욕스러운 욕망을 밑바닥부터 짓밟는 것입니다. 경찰차 안을 채운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복수의 결심을 송곳처럼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멀리서 비치는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제 눈동자 속에 푸른 불꽃을 일으키며 타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강민호. 당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그 돈이 결국 당신의 숨통을 끊어놓는 칼날이 되게 해줄 테니까요. 저는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 지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화려한 축제가 조만간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바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제 얼굴 위로 번갈아 비치며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선물해 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입가에 아주 희미한 조소를 띄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들이 감히 건드리지 말아야 했을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버린 제 마음은 이제 그 어떤 동정도 눈물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파멸만이 당신들과 나 사이의 유일한 대화가 될 것임을 저는 바다를 닮은 어둠 속에 선포했습니다. 어느새 경찰서는 가까워졌고 저는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마저 복수를 위한 휴식처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민호, 박금자, 당신들의 웃음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가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곧 뼈가 저리도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으면 지나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강민호를 처음 만난 건 제 회사인 한가드가 업계에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죠. 강민호는 비 오는 날 제 사무실 앞으로 노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찾아온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서윤아, 대표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다 알아. 이제 내가 내 옆에 있을게. 강민호의 그 감미로운 목소리에 속아 제 모든 것을 내주었던 과거에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박금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죠. 박금자가 화려한 비단 부채를 요란하게 흔들며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 이제 돈 관리는 내가 하마. 우선 민호 밑으로 된 빚 5억부터 갚아야겠다. 제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금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5억이라니요? 민호 씨가 빚이 있다는 말씀은 결혼 전에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박금자가 코웃음을 치며 장식장에 놓인 화병을 손톱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드니? 너 돈 많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옆에 있던 강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주며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 말씀 좀 들어줘. 나 정말 이번만 해결하면 열심히 살게. 응? 저는 그게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도 모르고 제 개인 통장에서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자 강민호의 탐욕은 제 회사의 심장부까지 뻗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가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몰래 뒤지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건 우리 회사 핵심 보안 소스 코드잖아. 제가 강민호의 손목을 낚아채며 서늘하게 묻자 강민호가 당황하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서윤아. 나도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 공부하려고 그랬지. 저는 강민호가 경쟁사에 그 코드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강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 저는 강민호의 그 거짓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아기라니? 나 아직 병원도 안 갔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강민호가 제 배를 소중하다는 듯이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요즘 계속 어지럽고 속 안 좋다고 했잖아. 내가 내 약이랑 영양제 챙겨주면서 다 확인했어. 우리 아빠 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 아이가 저를 살리려는 축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를 가두려는 덫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금자는 매일 아침 저에게 의문의 알약을 내밀며 복용을 강요했습니다. 박금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서윤아, 아기 생각해서 이 비타민 꼭 먹어라. 얼굴이 그게 뭐니? 귀신이 따로 없구나. 제가 약을 받아들며 힘없는 목소리로 박금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만 먹으면 너무 졸리고 환각이 보여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박금자가 제 손등을 찰싹 때리며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병원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귀한 약 구해다 주면 고맙게 먹을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다니? 저는 약 기운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우이 강민주가 제 방으로 멋대로 들어와 화장대 위에 놓인 보석함을 뒤적였습니다. 언니, 이 목걸이 이제 언니한테 안 어울려. 나 이거 친구 결혼식 갈 때 차고 나간다? 제가 강민주의 손을 잡고 힘겹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그건 우리 엄마 유품이야. 제발 내려놔줘. 강민주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화장대 위에 있던 향수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치사하게 정말. 오빠가 이 집안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언니는 고작 목걸이 하나로 이래? 산산조각 난 향수병 조각들이 제 마음처럼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강민호가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와 제 손에 서류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서윤아, 큰일 났어. 내 동생 서준이가 사설 카지노에서 빚을 져서 지금 붙잡혀 있대. 제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침대에서 일어나 강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서준이가 그럴 리 없어. 서준이는 법 없이도 살해야. 어디야? 당장 가야 해. 강민호가 저를 침대에 다시 앉히며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서준이 살리려면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 지금 돈 없잖아. 일단 이 생명보험 서류에 사인부터 해. 이걸 담보로 돈 빌려준대. 그 서류에는 사망 시 30억 원이 지급된다는 문구가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펜을 든 손을 부르르 떨며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준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민호야, 거짓말 아니지? 강민호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랑 우리 아기를 두고 거짓말하겠어? 서준이 인생 망치기 싫으면 빨리 사인해. 저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감고 마지막 칸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사인을 마치자마자 강민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폭풍우가 치기 전날 밤 저는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박금자가 웃음소리를 죽이며 강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된다. 그 30억 들어오면 강남의 빌딩부터 알아보자. 강민호가 담배를 입에 물며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서윤이한테 먹이는 약 양 좀 늘려. 자꾸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불안해. 강민주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언니 죽으면 그 명품 가방들 다 내 거다. 빨리 절벽 여행이나 다녀와.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방으로 숨어들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가 화해의 여행을 가자며 제 앞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우리 바다 보면서 다시 시작하자. 자, 이거 마시고 출발하자. 주스잔을 든 강민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스가 독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생 서준이를 구해야 한다는 희망으로 잔을 비웠습니다. 차 안에서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는 저를 보며 강민호가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하지 마. 너는 어차피 미친 여자로 소문나서 죽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절벽 끝에 도착했을 때 비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강민호가 차 문을 열고 저를 질질 끌어내어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이제 너만 없어지면 우리 가족은 완벽해진다. 잘 가라 한서윤. 강민호의 거친 손길에 밀려 허공으로 몸이 붕 뜨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절벽 위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박금자와
강민주의 잔인한 얼굴을요.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입술로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제 온몸을 집어삼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낙원이라고 믿었던 그 집이 사실은 제 피를 빨아먹던 악마들의 소굴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가라앉는 와중에도 눈을 부릅뜨고 수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저들의 웃음소리를 비명으로 바꿔놓아야 했습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제 이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서윤, 너는 절대로 이대로 죽지 않는다. 어둠이 제 의식을 덮쳐오는 순간에도 복수라는 단어만이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따가워 눈을 떴습니다. 강민호의 사주를 받은 경찰들이 저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찰나 유치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진혁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서윤 씨, 신원 보증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시죠. 진혁이 제 어깨에 두툼한 외투를 걸쳐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는 몸을 진혁에게 기대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진혁이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아 부축하며 무거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전한 곳에 가서 하시죠. 진혁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한 외딴 저택이었습니다. 거실 벽면 가득 설치된 모니터에는 강민호와 박금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윤 씨가 사라진 사이 박금자는 서준 씨를 공범으로 몰아 구속시켰습니다.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에 테이블을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서준이가 왜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가요? 진혁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금자가 매수한 목격자들이 서준 씨가 누나를 밀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서준 씨는 면회조차 거부당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 속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박금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악마 같은 년들. 내 동생까지 건드리다니 절대로 가만 안 둬. 진혁이 제 손을 잡아 제지하며 냉정한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됐고 당신 얼굴은 전국의 수배 전단에 깔렸으니까요. 진혁이 제 앞에 수술 동의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그리고 복수하고 싶으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지우세요. 수술대에 눕기 전날 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마지막 얼굴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 이제 네가 당한 고통을 수천 배로 돌려줄 시간이야. 수술실에 차가운 조명이 켜지고 마취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제 피부를 가르는 감각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몸서리쳤습니다. 수술 후 수개월 동안 저는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은 채 캄캄한 방 안에서 지냈습니다. 붕대를 감은 제 입술 사이로 진혁이 빨대를 꽂아주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어와 경제 용어만 사용하세요. 당신은 이제 한국 지사장 이사벨라 홍입니다. 제가 붕대 속에서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바꿀 수 있나요? 강민호가 내 목소리를 기억할 텐데요. 진혁이 제 목을 가볍게 마사지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대 수술은 끝났습니다. 이제 트레이닝으로 말투와 억양만 바꾸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퉁퉁 부은 얼굴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혁은 제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박금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그년 보험금으로 이번에 빌딩 하나 더 사자. 죽어서도 효도를 다하네. 박금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사벨라, 오늘 주식 매수 타이밍 놓쳤습니다. 다시 하세요. 진혁이 제 손등을 가차없이 내리치며 차갑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비비며 진혁을 노려보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밤마다 남편 강민호의 취향과 습관, 그리고 신우이 강민주의 약점들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씩 복기했습니다. 어느덧 붓기가 빠지고 붕대를 하나씩 풀어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붕대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거울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세련된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방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진혁이 거울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세상 누구도 당신을 한서윤이라고 부르지 못할 겁니다. 제가 낯선 제 얼굴을 만져보며 차갑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사벨라 홍, 마음에 드네요. 이 얼굴이 그들의 악몽이 되겠군요. 진혁이 제 어깨에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쳐주며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박금자는 무속인 천지당을 맹신합니다. 그를 포섭해 두었으니 조만간 연락이 올 겁니다. 저는 거울 속의 이사벨라와 눈을 맞추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호,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예쁜 여자로 내가 다시 돌아왔어. 당신이 내 등을 밀었던 그 절벽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당신을 떨어뜨려 줄게. 제 손등의 흉터는 사라졌지만 가슴 속에 새겨진 복수의 문신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구두를 신고 저택의 문을 열어젖히며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지옥의 문을 열고 당신들을 초대할 시간입니다. 홍콩 지사장으로서의 화려한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진혁이 마련한 짙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안양교도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진혁이 제 팔을 가볍게 붙잡으며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서윤 씨, 면회 시간은 딱 10분입니다. 박금자가 매수한 교도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면회 기록은 이미 조작해 두었으니 서두르세요. 제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초췌해진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제 동생은 생기를 잃은 유령처럼 변해 있었고 죄수복 위로 드러난 손등에는 군데군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서준이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면회 올 사람 없는데요. 설마 누나 죽인 강민호가 보낸 사람인가요? 저는 제 바뀐 목소리가 동생을 놀라게 할까봐 입술을 깨물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준아, 나야. 누나야. 제발 나를 봐. 나 서윤이야. 서준이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유리벽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누나는 그 인간들이 죽였어. 당신 누구야? 내 얼굴 보고 비웃스러운 박금자 끈아풀이야? 서준이가 주먹으로 유리벽을 쾅쾅 치며 발악하듯 소리치자 옆에 서 있던 교도관이 몽둥이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야, 204번. 조용히 안 해? 확 징벌방에 쳐넣을 줄 알아. 제가 교도관의 눈치를 보며 수화기를 꽉 쥐고 서준이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내 왼쪽 발등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너한테만 준 은목걸이 기억나? 나 살아있어. 서준이가 제 말을 듣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진짜 누나야? 얼굴이 왜 그래? 목소리는 왜 이래? 나 무서워, 누나. 저들이 매일 밤 나를 때리면서 누나 죽였다고 자랑해. 서준이가 엉엉 울며 유리벽에 머리를 박으려 하자 저는 제 손바닥을 유리벽에 대며 울분을 참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 너머의 동생 얼굴을 쓰다듬는 신용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부모님 원수 누가 갚아? 누나가 다 준비했어. 조금만 더 버텨. 서준이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옷소매로 콧물을 닦아내고 대답했습니다. 나 누나 죽은 줄 알고 매일 죽고 싶었어. 강민호 그 인간이 여기 와서 그랬거든. 내 누나 물고기밥 됐으니까 너도 곧 따라오라고. 강민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증오로 시퍼렇게 멍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서준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민호 그 인간, 지금 나한테 홀려서 지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굴고 있어. 박금자 그 여우 같은 년도 내 발 밑에서 기게 만들 거야. 서준이가 제 낯선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누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얼굴까지 고치고 그 악마들을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 위험해. 그냥 도망가자. 저는 동생의 걱정 어린 말에 차갑고 서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망? 아니, 서준아. 이제는 그들이 도망칠 차례야. 누나가 너 여기서 꺼내고 그 새끼들 내가 당한 것보다 100배는 더 처참하게 밟아줄 거야. 면회실 구석에서 진혁이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이제 나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준이가 수화기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가지마. 나 무서워. 저 사람들이 오늘 밤에 또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제가 수화기에 입술을 대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서준아, 오늘 밤에 누가 때려도 웃어. 누나가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버텨. 알았어? 서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응, 누나. 나 버틸게. 누나가 그 인간들 다 부수는 거 내 눈으로 꼭 볼 거야. 조심해, 누나.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참았던 구역질과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혁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제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교도소 담벼락을 보며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진혁 씨, 박금자 그 할망구가 서준이 때리라고 시킨 놈들 명단 다 뽑아요. 한 놈도 빠짐없이. 진혁이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 핏대를 세우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놈들이 받는 돈줄부터 끊어놓겠습니다. 저는 거울을 꺼내 눈물을 닦고 다시 차가운 이사벨라 홍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의 눈물은 이제 제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었습니다. 강민호, 네가 내 동생 몸에 남긴 멍 자국 하나하나를 내 살점을 저며서 갚아주겠어. 박금자, 당신이 누리는 그 화려한 거실을 피눈물로 적셔주겠다고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하지. 저는 손바닥에 맺힌 피를 보며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최상층은 오직 저희 두 사람만을 위해 비워져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연신 땀이 맺히는 손을 닦아내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탐욕과 설렘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사벨라, 아니 내 운명 같은 사람. 당신을 만난 건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강민호의 비굴하고도 가증스러운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민호 씨,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백이라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죠? 우리 지사에서는 한국 지사장의 결혼에 무척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강민호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제 반지를 억지로 끼워주려 애쓰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돈이 필요해? 아니면 배경이 필요해? 제가 강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와인 잔을 입술에 대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될 사람은 확실한 자산 기반이 있어야 해요. 지금 추진하시는 신도시 부지의 지분을 당신 명의로 100% 확보해 오세요. 그래야 본사에서 허락이 떨어질 거예요. 강민호가 잠시 머뭇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고 외쳤습니다. 알았어. 그 부지 원래 우리 엄마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 내 앞으로 돌려놓을게. 당신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팔아넘길 수 있어. 저는 강민호의 그 뻔뻔한 대답을 들으며 1년 전 절벽 위에서 제 등을 밀던 그의 손길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금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호가 없는 틈을 타 박금자와 단둘이 마주 앉은 저는 일부러 수심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금자가 제 안색을 살피며 제 손등을 징그럽게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벨라 양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 민호랑 무슨 일 있었니? 응? 제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며 박금자의 품에 기대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호 씨가 저한테 청혼했어요. 그런데 민호 씨가 어머니 명의의 신도시 부지를 담보로 사채를 쓰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 투자가 무산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박금자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제 어깨를 밀치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감히 내 땅을 건드려? 사채? 그 금쪽 같은 땅을 사채업자들한테 넘기려고 했다고? 박금자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거실을 서성이다가 장식장에 놓인 화병을 손으로 쳐서 깨뜨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지켰는데 오 의원한테 리베이트까지 바쳐가며 겨우 얻어낸 땅을. 제가 박금자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듯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호 씨가 아마 저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리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땅을 제 유령 회사로 잠시 명예 이전해 두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민호 씨가 마음대로 손 못 대잖아요. 박금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거액의 배당금 서류를 그녀의 코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믿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의만 빌려주시면 제가 매달 수익금의 20%를 어머니 비밀 계좌로 바로 꽂아드릴게요. 아들보다 제가 더 확실하지 않나요? 박금자가 서류에 적힌 거액의 액수를 보더니 침을 꿀꺽 삼키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서윤이. 아니, 이사벨라 양. 역시 내 며느리 될 사람은 달라. 내 아들이지만 민호 그놈, 돈 앞에서는 눈이 뒤집히는 놈이라 믿을 수가 없어. 당장 서류 준비해라.
그때 외출했다가 돌아온 시누이 강민주가 거실로 들어오며 우리 대화를 엿듣고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 땅 지분 중에 내 몫도 있잖아. 왜 이 여자 마음대로 정해? 강민주가 제 가방을 가리키며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발악했습니다. 이 여자 처음부터 수상했어. 오빠 꼬셔서 우리 집안 재산 다 홀려가려는 거 아니야? 엄마, 속지 마. 제가 강민주를 차갑게 노려보며 가방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가득 담긴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민주 씨, 목소리가 너무 크네요. 이 목걸이 하나면 민주 씨가 평생 사고 싶어 하던 명품들 트럭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제 호의가 거절당하는 기분이라 참 불쾌하네요. 강민주가 반짝이는 목걸이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달려들어 상자를 껴안았습니다. 어머, 지사장님, 제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 오빠랑 결혼하시면 이제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엄마,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지사장님 말씀대로 하자. 강민주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며 거울 앞에서 춤을 추었고 박금자는 그 틈을 타 저에게 인감도장 위치를 귀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강민호가 거실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금자가 강민호의 얼굴에 물컵을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감히 내 땅을 팔아서 여자한테 점수를 따려고 해?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강민호가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억울하다는 듯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왜 그래? 그리고 민주, 너 그 목걸이는 뭐야? 너도 이 여자한테 매수된 거야? 강민주가 목걸이를 가리키며 강민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쏘아붙였습니다. 오빠는 능력도 없으면서 지사장님한테 빈대나 붙으려고 하잖아. 지사장님이 우리 집안 살려주신다는데 왜 방해해?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싸우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사벨라, 미안해. 우리 가족들이 좀 격해서 그래. 내가 금방 정리할게. 강민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비굴하게 웃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주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네요. 신뢰가 깨진 사람과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데 내일 계약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강민호가 제 말에 사색이 되어 박금자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줘. 이 계약 깨지면 나 죽어. 엄마가 그 땅 지분 나한테 다 넘긴다고 공증 서주면 안 돼? 박금자가 강민호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악을 썼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땅은 이제 내 딸 민주랑 이사벨라 양이 관리할 거다. 너는 가서 잠이나 자.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1년 전 저를 향해 퍼붓던 그들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이제는 서로를 향한 저주와 비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금자의 개인 금고 열쇠 위치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이동하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 씨, 오늘 밤 푹 자요. 내일은 아주 놀라운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강민호는 제 손에 입을 맞추며 충성스러운 개처럼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박금자의 집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서준아. 이제 저 악마들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이사벨라의 가면을 벗고 차가운 복수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혁이 운전대를 잡으며 저를 보며 짤막하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기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댁의 저택을 보며 나직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고예요. 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들이 서로를 잡아먹게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네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금자와 강민호를 영원히 파멸로 몰아넣을 단두대의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화려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복수의 시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강민호가 그토록 맹신하던 신도시 개발 사업이 사실은 거대한 껍데기뿐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단 사흘 만에 그가 가진 모든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파놓은 유령 회사로 지분이 모두 넘어가고 모든 계좌가 동결되자 호기를 부리던 강민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초조함에 짓눌린 짐승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불이 꺼진 제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어둠 속에서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오는 강민호의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강민호는 며칠 밤을 지새웠는지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제 책상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사벨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통장이 왜 안 열려? 왜 내 땅이 다 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냐고. 강민호가 제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어둠 속에서 담배 대신 긴 펜을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사업가는 서류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인감 찍고 공증까지 서준 서류들이잖아요. 설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강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제 책상 위로 몸을 굽혀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흔들리며 제 얼굴 구석구석을 핥듯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너 뭐야? 너 정말 이사벨라 홍 맞아? 아니지? 너 누구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긁히며 낮게 깔리자 제 심장이 미세하게 뛰었지만 저는 오히려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제 정체가 왜 궁금해졌을까? 돈이 사라지니까 이제 제가 귀신으로라도 보이나 봐요? 강민호가 갑자기 제 목 가까이 손을 뻗더니 제 목덜미에 남은 아주 희미한 수술 자국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훑쳤습니다. 이 상처, 이거 성형수술 자국이지? 목소리도 말투도 다 가짜지? 너 한서윤이지. 강민호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바다에 빠져 죽은 년이 유령이 되어서 돌아온 거야. 그렇지? 대답해, 이년아. 제가 강민호의 손목을 낚아채며 힘껏 비틀어 그를 밀쳐냈습니다. 바닥으로 나동그라진 강민호가 헛구역질을 하며 거품 섞인 침을 내뱉었습니다. 한서윤, 그 죽었다는 당신 아내 말인가요?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며 발광하는 걸 보니 정말 정신이 나갔나 보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쓰러진 강민호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구두굽으로 그의 손등을 지그시 짓눌렀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그 여자를 절벽에서 밀었다면서요? 당신 손으로 죽인 여자가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강민호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제 구두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 눈빛, 나를 보던 그 지독한 증오. 서윤이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눈이야. 너 한서윤 맞잖아. 강민호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응? 제발 돈 좀 돌려줘. 우리 엄마가 나 죽이려고 해. 민주 그년도 내 눈을 뽑아버리겠대. 제발 살려줘, 서윤아. 저는 그의 처절한 국어를 내려다보며 1년 전 그 절벽 위에서 제가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도 이렇게 비참하게 빌었지만 이 인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심연으로 밀어 넣었죠. 제가 몸을 숙여 강민호의 귓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민호, 정신 차려. 나는 이사벨라야. 당신을 파멸시키러 온 당신의 가장 소중한 투자자. 강민호가 제 목소리에 소름이 돋는 듯 몸을 떨더니 다시 광기에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서윤이야. 내 손끝에 느껴지던 그 부드러운 살결이 지금 내 목덜미에서도 느껴져. 내가 널 죽였는데 왜 다시 돌아와서 나를 괴롭혀? 강민호가 갑자기 제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고 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죽어. 다시 죽어버려. 이번엔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줄 테니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진혁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들이닥쳐 강민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강민호는 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로도 다리를 버둥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아줘. 전현이 한서윤이야. 전현이 성형하고 돌아와서 우리 집안 재산 다 훔쳐갔다고. 진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강민호를 내려다보며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 심각한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경찰과 의료진에게 인계하세요. 헛소리가 심하네요. 강민호가 끌려가면서도 제 이름을 연신 울부짖으며 복도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서윤, 너 내가 반드시 다시 죽여버릴 거야. 박금자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서윤아. 강민호의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사무실 안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 씨, 괜찮습니까? 저놈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창문에 비친 제 낯선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나직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자신이 죽였다고 믿는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공포만큼 사람을 확실하게 미치게 만드는 건 없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강민호의 침 자국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차가운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강민호는 이제 제 입으로 무슨 말을 해도 미친놈 취급을 받을 거예요. 이미 제가 그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조작해 두었거든요. 저는 진혁을 돌아보며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박금자에게 연락하세요. 아들이 정신이 나가서 저를 죽이려 했다고 투자 계약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요. 그날 밤 박금자는 미쳐버린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금자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지사장님, 우리 민호가 원래 좀 약해요. 제발 노여움 푸시고 계약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그놈 정신병원에라도 쳐넣을게요.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멀찍이 떼고 진혁이 건네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저를 죽은 아내라고 부르며 공격하게 만드나요? 무서워서 사업하겠어요? 박금자가 제 발밑에 엎드리는 듯한 비굴한 어조로 제 이름을 연신 불렀습니다. 아니에요. 다 그놈이 헛것을 봐서 그래요. 죽은 년이 어떻게 살아 돌아옵니까? 제가 민호 혀라도 뽑아 놓을게요. 제발 땅만은 돌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를 미친놈으로 몰아세우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꿈꾸던 완벽한 지옥도였습니다. 강민호, 네가 미쳐버린 그 머릿속에서 평생 내 유령과 싸우며 살게 해주지. 그리고 박금자, 당신은 내 손으로 직접 아들의 숨통을 끊게 될 거야. 복수의 끝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잔을 들어 지옥에서 돌아온 제 자신을 위해 건배를 올렸습니다. 박금자의 저택에서 빠져나온 비자금 장부와 신도시 투기 증거들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 벼랑 끝에 몰린 늙은 여우는 예상대로 가장 비열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휴대전화 진동이 정적을 깨고 울렸을 때 화면에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불길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억누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박금자의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벨라인지 한서윤인지 정체가 뭐가 중요하겠니? 내 그 귀한 동생 목숨줄이 지금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 말이야. 박금자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내리치며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박금자, 서준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당신은 죽어서도 제사상 못 받을 줄 알아. 당장 내 동생 어디 있는지 말해. 박금자가 낄낄거리며 누군가를 거칠게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서준이의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나, 오지 마. 나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무릎 꿇지 마. 서준이의 절규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더욱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서준아, 정신 차려. 누나가 곧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박금자가 다시 수화기를 낚아채며 나직하고 살벌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윤아, 네가 가진 그 장부랑 명의 이전 서류들 다 들고 1시간 안에 예전 그 절벽으로 와라. 경찰에 연락하는 순간 내 동생은 네가 빠졌던 그 차가운 바다로 먼저 구경 보내줄 테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미친 듯이 진혁을 불렀습니다. 진혁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윤 씨, 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박금자가 이미 용역들까지 동원해서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제가 진혁의 손을 뿌리치며 차 키를 낚아채고 외쳤습니다. 서준이가 거기 있어요. 나 때문에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버틴 내 동생이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서준이는 살려야 해요. 밤바람을 가르며 차를 몰아 도착한 절벽 끝에는 1년 전 그날처럼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차 라이트 불빛 사이로 결박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준이와 그 옆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강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실성한 듯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우리 예쁜 서윤이, 아니 이사벨라 지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지? 너랑 나랑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박금자가 검은 우산을 쓰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제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내놔. 그리고 네가 가진 그 잘난 목숨도 오늘 여기서 정리하자꾸나. 제가 서류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박금자와 강민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동생부터 풀어줘. 서류는 당신들이 확인한 다음에 넘겨줄 테니까. 박금자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강민호가 서준이의 뒷덜미를 잡고 절벽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윤아, 서류 던져. 안 그러면 이 새끼 발가락부터 하나씩 잘라서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강민호의 광기 어린 외침에 서준이가 바동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주머니 속에 숨겨둔
원격 조정기를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던질게. 제발 서준이는 건드리지 마. 제가 가방을 박금자의 발밑으로 던지는 척하며 시간을 벌자 박금자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방을 열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땅들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민호야, 이제 전현이랑 저 애물단지를 같이 치워버려라. 박금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강민호가 흉기를 치켜들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원격 조정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리 매복해 있던 진혁과 보안 요원들이 쏜 강렬한 조명이 절벽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지금이야, 진혁 씨. 제가 외침과 동시에 진혁이 쏜 마취총이 강민호의 어깨에 명중했습니다.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렀고 그 틈을 타 저는 서준이에게 달려가 결박된 끈을 풀었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누나 봐, 정신 차려. 서준이가 제 품에 안겨 벌벌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누나, 나 무서웠어. 누나까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박금자가 서류를 챙겨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차들이 절벽 입구를 포위하며 사이렌 소리를 울렸습니다. 박금자가 악을 쓰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 재산이야.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저는 서준이를 진혁에게 맡기고 박금자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가 쥐고 있던 서류들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박금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이 이제 당신의 죄를 증명하는 족쇄가 될 거야. 당신 아들과 함께 평생 감옥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살게 해줄게. 마치 기운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던 강민호가 기어가듯 제 발목을 잡으며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서윤아, 나 사랑하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돈 많아. 저는 강민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1년 전 그가 저를 밀었던 그 절벽 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었어. 그건 바로 인간으로서의 영혼이야. 경찰들이 박금자와 강민호를 연행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새벽달이 차가운 수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다 끝난 거지?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제가 서준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서준아.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은 다 끝났어. 이제 진짜 우리들의 집으로 가자. 진혁이 다가와 제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윤 씨. 이제 한가드는 다시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제 앞에는 이제 증오가 아닌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유령이 아닌 살아있는 한서윤으로서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새벽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절벽은 이제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하며 밝아오는 아침 해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박금자와 강민호가 연행된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IT 보안 기업의 신데렐라가 홍콩의 거물 투자자로 돌아와 복수를 완수했다는 소식은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사벨라 홍이라는 가발과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한서윤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검찰청 대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투명한 취조실 유리 너머로 수의를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는 강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연신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나를 보고 웃어. 저기 있잖아. 흰 드레스를 입고 나를 부르잖아. 제가 진혁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표정하게 강민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박금자의 비명 섞인 통곡이 복도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그년이 나를 속인 거라고. 내 땅, 내 빌딩 다 돌려줘. 이 사기꾼년아.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금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교도관들이 재빨리 그녀를 의자에 결박했습니다. 제가 박금자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그녀의 눈앞에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금자 씨. 당신이 오 의원에게 보냈던 비자금 장부와 차명 계좌 목록입니다. 오 의원은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당신을 배우로 지목했어요. 박금자가 이를 갈며 제 얼굴에 침을 뱉으려 했지만 기운이 다했는지 쇳소리만 냈습니다. 네가 감히 내까짓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려? 내가 너를 그때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제가 박금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는 그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를 죽인 거죠. 민호 씨는 이제 당신도 못 알아봐요. 평생 감옥 병동에서 환영에 시달리며 살게 될 거예요. 박금자가 아들의 상태를 듣고는 갑자기 꺽꺽거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내 새끼 민호야.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이 우리 민호를 미치게 만들었어.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서준이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누명을 씌웠던 시간들, 이제 당신이 똑같이 돌려받을 차례예요. 지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사세요. 검찰청 정문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들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가드의 대표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제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 수익은 피해자 구제와 사회 환원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진혁의 호의를 받으며 미리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서준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누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제가 서준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서준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이제 하나씩 다시 채워가자. 차는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놓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래 걸렸지만 약속 지켰어요. 서준이 잘 지켰고 우리 집안 망가뜨린 사람들 다 죗값 받게 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진혁이 제 뒤에 서서 묵묵히 저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 씨, 아니 대표님.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진혁을 돌아보며 싱긋 미소 지었습니다. 진혁 씨, 이제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어색하네요. 우리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복수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진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제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강민호와 박금자가 갇힌 감옥의 높은 담벼락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생 그 담장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흉터는 희미해졌고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던 눈동자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의 시간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차창을 열어 시원한 저녁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삶, 사랑하는 동생과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 소박하고도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승리의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손을 꽉 잡으며 밝게 빛나는 도심의 불빛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제 인생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처절했던 복수극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밀려나 모든 것을 잃었던 서윤 씨였지만 그녀는 절망 대신 칼날을 품고 돌아와 자신을 파괴했던 자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강민호와 박금자는 결국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명예,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의 정신마저 잃은 채 평생을 감옥이라는 창살 안에서 후회와 저주로 보내게 되겠지요. 악인들의 화려한 성벽은 무너졌고 이제 서윤 씨와 동생 서준 씨 앞에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닌 따뜻한 아침 햇살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된다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다시금 새겨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